문제는요, 지은호가 당신 아들한테 재간 안 줄 거예요 라고 딱 잘라 말하는 순간부터 아무도 예상 못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 뒤에야 지은호는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냥 상처받은 딸로만 남을 수 없다는 걸요. 누군가는 끝까지 버텨야 했는데 그게 결국 자기 몫이 됐다는 걸요. 고성이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이 앞에서 감정을 놓친 적 없는 사람답게 표정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눈동자만큼은 확실히 흔들렸어요. 뭐라고? 고성이가 되묻자 지은호는 다시 또렷하게 말했어요. 안 줄 거라고 했어요. 재간이든 제 인생이든 이제 더 이상 함부로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말 끝나기가 무섭게 숨이 턱 막힌 것처럼 방 안 공기가 바뀌었는데요. 잠깐 정말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처럼 싸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내 오빠가 죽어가고 있어. 그제야 고성이가 목소리를 낮춰 꺼낸 말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니야. 너 쌍둥이인 거 이미 알고 있지? 지은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육원 원장 입에서 무심하게 흘러나왔던 그 말. 원래 남녀 쌍둥이였는데 그때는 그냥 머릿속이 멍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했었거든요. 쌍둥이 오빠요? 지은호가 겨우 입을 떼자 고성이는 잔인하리만큼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너랑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나온 아이. 내 아들이자 내 오빠.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자기를 버린 엄마, 자기를 다시 찾아온 엄마 간 이식 이야기, 이 모든 게 결국 그 오빠를 살리기 위한 계산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요? 지은호가 낮게 웃었습니다. 쌍둥이면 뭐가 달라요? 저버릴 때는 그건 아무 상관없었으면서. 고성이 입술이 잠시 굳게 다물어졌어요. 정면으로 그 말을 들으니까 아무리 뻔뻔한 사람이라도 잠깐은 대답이 막히는 법이더라고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선택한 거겠죠. 잘못 낳은 딸 하나 내다 버리고 남겨둔 아들 살리는 쪽으로요. 지은호 목소리가 떨리는 듯 하면서도 이상하게 단단했는데요. 근데요, 이제는 저도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 살리고 누구 버릴지. 둘 사이의 대화는 거기까지였어요. 고성이는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고 지은호는 그대로 등을 돌려 나와 버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혼자 걷는데 다리가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휘청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쓰러지지는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눈물도 안 났습니다. 지은호. 복도 끝에서 다급하게 뛰어오는 사람,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이지혁이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지은호가 억지로 웃어 보이자 지혁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눈치챘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말 들었어요? 대답을 하려는데 목이 잠겨서 한참이나 말이 안 나왔어요. 결국 지은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저요, 쌍둥이래요. 네, 쌍둥이였대요. 남자애 오빠. 그 애가 지금 죽어간대요. 제가 간 안 주면. 말하면서도 이게 진짜 자기 인생 이야기 맞나 싶었는데요. 멀찍이 서 있던 사람이었다면 분명 유튜브 드라마나 막장 주말극 대사 같다고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지혁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되물었어요. 그래서 지은호 씨는요? 줄 생각 있어요? 한 번 더 똑같은 질문을 듣자 그제야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지역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어느 누구도 심지어 친엄마라도 지은호 씨 몸을 대신해서 결정할 수 없어요.
그래도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아니, 지금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역은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조용히 물었어요. 그 사람들, 지은호 씨가 버려질 때 옆에 있었어요? 같이 울어주기라도 했어요? 그 질문에 머릿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스르륵 떠올랐습니다. 비 맞던 밤 비닐 우비 하나 걸쳐 입은 정순이가 떨고 있는 어린 지은호 손을 꼭 잡고 있던 장면. 괜찮아. 이제 엄마가 있잖아. 너 다시는 혼자 버려두지 않을게. 그때 곁에 있었던 사람은 쌍둥이 오빠도 아니고 친엄마도 아니고 그냥 동네 식당 하는 아주머니였죠. 지는요. 지은호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저 버려진 거 한 번도 제대로 따져본 적 없거든요. 그냥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려고만 했었는데요. 이제라도 따져보면 되죠. 지역이 단단하게 말했어요. 자기 선택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 그거 되게 멋있는 일이에요. 적어도 나한테는. 지역의 그 말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남는 말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정순이는 밥상을 차려놓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TV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뉴스 소리도 안 들리는지 화면만 보면서 정신이 어디 딴 데 가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엄마.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는데 정순이가 흠칫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왔어? 병원은 잘 다녀왔고? 말투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눈빛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어요. 혹시나 싶어 숨겨두었던 사실, 성희가 누구인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정순이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 지은호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말을 꺼냈어요. 나 간 안 줄 거야. 한순간 숟가락 소리가 탁 식탁 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 정순이는 놀랍게도 바로 대답했어요. 잘했어. 그 말이 너무 예상 밖이라 지은호는 되묻고 싶어졌어요. 엄마, 나 욕 안 해? 그래도 사람 살릴 수 있는 건데 너무한 거라고. 누가 그래? 정순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 몸이야. 내 인생이고. 너는 이미 이 집에 와서 내 인생 한 번 살려줬어. 그걸로 됐지. 뭘 더 내놓으라고 그래.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정순이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사람이 자기 자식 버릴 때는 그때 이미 죄를 다 지은 거야. 15살이든 30살이든 그 죄값은 언젠간 치르게 돼 있어. 그걸 내 간으로 대신 갚게 만들 생각은 말자. 한 문장 한 문장 말할 때마다 정순이 눈가가 점점 붉어졌습니다. 너 나한테 와서 살면서 한 번이라도 왜 나를 데려왔냐고 원망한 적 있어? 없지. 그런 말 어떻게 해요. 그럼 됐어. 나 그걸로 이미 평생 감사 다 받았어. 누구든 또 내 몸에서 뭐 뜯어가려 그러면 그땐 내가 먼저 나설 거야. 알았지? 이 말만큼은 세상 어느 편지보다 강력한 지지 선언이었어요. 지은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밥그룹 쪽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뭐라고 했다고? 박진석이 탁자를 3개 내리쳤습니다. 간을 안 준다고? 그게 말이 돼? 여보, 진정 좀 해요. 고성이가 차분한 얼굴로 나섰지만 그 눈동자 안쪽에는 서늘한 초조함이 번지고 있었어요. 아직 설득할 시간이 있어요. 성혜 씨. 박진석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나한테 그랬잖아. 내 전 남편이랑 사이에서 낳았던 애가 있다고. 그 애를 찾으면 우리 집안 문제도 같이 풀 수 있다고. 그 말에 방 한가운데 공기가 한 번 더 흔들렸어요. 그동안 철저하게 숨겨온 사실들이 하나둘씩 박진석 앞에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당신 약속했잖아. 더 이상 숨기는 일 없게 하겠다고. 그래서 찾은 거잖아요. 그 애,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고성이가 이를 악물듯 말했어요. 근데요, 그 애가 생각보다 많이 닮았더라고요. 누구를? 저를 버리던 그때의 나를요. 순간적으로 자기 입에서 나온 솔직한 말에 본인도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차가운 현실 계산이 뒤를 이었죠.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아이 상태, 담당 의사가 뭐라 했는지 알잖아요. 이번 달 안에 이식 못하면 장담 못한다고 했어요. 박진석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새까만 서울 야경 아래 자신이 세워놓은 빌딩 숲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요. 그 거대한 빌딩 중 하나가 무너지는 건 사실 이 집안에 숨겨진 아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아이보다 이 집안의 체면과 후계 구도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성혜 씨, 박진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나설게. 돈이든 조건이든 뭐든 걸어. 저 집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면 생각 안 바꿀까? 고성이는 대답 없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꿈에서도 수백 번 그려보던 장면이었거든요. 버렸던 딸을 다시 찾아와 그 딸의 몸을 빌려 아들을 살리고 결국 모든 걸 지켜내는 그림. 단 한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건 그 딸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이상철 집 식탁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조옥래는 반찬 투정을 하려다가 눈치만 보고 있었고 이지원과 이수빈은 서로 눈을 한번 마주친 뒤 나란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오늘 면접 있지 않으셨어요? 수빈이 일부러 환하게 물었는데 이상철은 대답 대신 된장국만 후루룩 떠먹었습니다. 김다정이 슬쩍 남편을 훔쳐보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그 어제 그쪽에서 또 연락 왔다며요. 어디에서요? 지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김다정이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 방 모 그룹인가 거기. 어머님이랑 같이 병원 갔을 때 마주쳤던 그 아주머니 있잖아. 아, 그때 그 잘 차려입은 사모님요? 수빈이 기억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래요? 또 지은호 언니 찾냐고? 그게 이상철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돈 얘기를 하더라. 지은호 양이 이식을 해주면 우리 가족 앞으로 사는데 부족함 없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식탁 위에 내려앉아 있던 공기가 확 무거워졌어요. 아빠는 뭐라고 했어요? 지원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지. 이상철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뭐 거지냐? 애간 팔아먹고 살 만큼 궁했어도 나는 그런 짓 못해. 그 말에 그동안 말없이 듣기만 하던 조옥래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솔직히 마음은 흔들렸지? 어머니. 김다정이 깜짝 놀라 외쳤지만 조옥래는 숨기지 않았어요. 내가 살면서 돈 때문에 별별 꼴 다 겪고 살아봤는데 저런 제안 흔들리는 게 사람이지 천사냐? 근데 끝까지 아니라고 말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체면이야. 조옥래는 손등으로 식탁을 꾹 눌렀습니다. 그 애는 우리 집에 올 때 몸 하나 달랑 가지고 왔어. 그게 전부였다고. 그 몸 건드리려거든 먼저 내 눈부터 감기고 해. 그 말에 이상철 입술이 부르르 떨렸어요. 정년퇴직 이후로 자존심이고 뭐고 많이도 꺾였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걸 보니까 그래도 아직 이 집에 지켜야 할 최소한은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식탁 한편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수빈은 그 순간 아주 이상한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오빠,
식사 후 방으로 들어가려는 이지원 어깨를 살짝 잡았어요. 나 오늘 회사 일 좀 빨리 끝내고 병원 한번 들를게. 병원? 어디? 그 밥그룹 아들 있는 병원. 지원은 깜짝 놀라 수빈을 쳐다봤어요. 거기 왜 가? 누가 오라고 했어? 아무도 안 불렀지. 근데 그냥 직접 한번 봐야겠어. 어떤 사람인지. 수빈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낮고 진지했어요. 어떤 얼굴로 어떤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인지. 그걸 알아야 지은호 언니 옆에서 뭐라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은 시간 회사에서는 박성재가 어딘가 멍한 표정으로 회의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지은호에게서 오지 않는 문자 답장이 그대로 떠 있었고요. 성재 본부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아버지가? 성재는 한숨을 삼키고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박진석과 고성희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꽤나 팽팽했는데 그 가운데에 앉게 될 사람은 언제나 성재였죠. 앉아. 박진석이 간단히 말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고성희가 먼저 나섰습니다. 성재야, 내가 좀 나서줘야겠다. 무슨 일이에요? 그 아이 있잖아. 지은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한번 떨렸습니다. 내가 설득 좀 해. 오빠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내가 나서면 내 말보다는 듣지 않겠니? 엄마. 성재가 단호하게 불렀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고성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왜? 내가 그 여자 좋아한다며. 좋아하면 그 여자 평생 죄책감 안고 살게 만들 일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니? 그건 죄책감이 아니고 선택이에요. 성재는 천천히 말을 골라 내뱉었어요. 본인 몸 가지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설득해서 나중에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해서라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이 그 모습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어요. 야, 너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냐? 예전 같았으면 엄마 편부터 들었을 텐데. 저도 이제 제 편 좀 들려고요. 성재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전 지은호 씨 옆에 서 있을 거예요. 최소한 자기 몸 지키겠다고 버티는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에 고성이 얼굴이 단단해졌어요. 그래. 그럼 너는 오빠 죽는 꼴을 두 눈으로 보겠다는 거야? 죽고 사는 문제를 제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건 의사랑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이 결정할 문제예요. 박진석은 참다 못해 손바닥으로 책상을 탁 쳤어요. 다들 왜 이렇게 말을 굽혀? 진작에 수술 날짜 잡았으면 지금쯤 이 난리도 아니었을 거 아니야. 고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안쪽에서 마지막 남은 인내심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며칠 뒤 병원. 지은호는 혼자서도 올라가기 힘든 병동 복도를 몇 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어요. 문 앞에는 간이식 중증 환자 전용 병실이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고요. 들어가 보시겠어요? 돌아보니 언제 왔는지 모를 이지혁이 서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서 있을래요? 무서워요. 지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 얼굴 보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흔들리면 어떡해요? 그럼 제 결심이 흔들릴 거잖아요. 지혁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한번 흔들려 보셔도 돼요. 네. 흔들릴 만큼 흔들려봐야 결국 어디까지가 진짜 자기 마음인지 알게 되거든요. 끝까지 안 흔들려야 진짜 결심인 것도 아니에요.
그 말에 지은호는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같이 들어갈래요? 물론이죠. 지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간단한 모니터 소리와 기계들이 내는 규칙적인 비프음이 들려왔어요. 침대 위에는 창백한 얼굴의 젊은 남자가 누워 있었는데요. 눈을 감고 있어도 이목구비 어디쯤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닮았다.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성재와도 조금 닮았고 고성희와도 닮고 어디선가 보았던 박가의 사진 속 누군가와도 닮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은호가 가까이 다가가다 말고 멈칫했어요. 쌍둥이 오빠라면서요. 의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형 검사 결과 맞습니다.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 가까운 시간 안에 판단이 필요해요. 저 아니어도 다른 기증자 찾을 수는 없어요? 물론 다른 대기자들도 있죠. 다만 가족 간 이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고 무엇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의사의 설명은 최대한 중립적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진짜 완벽한 중립이란 건 없죠. 지은호 귀에는 지금 당장 내가 나서주면 좋겠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옆에서 지혁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호 씨, 지금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래도 보고는 가야 할 것 같아요. 지은호는 침대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환자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안녕. 속삭이듯 말하면서도 자기 귀에까지 또렷하게 들렸어요. 나는 내 동생이래. 당연히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조금씩 이상하게 저려왔어요. 이 사람은 내가 버려질 때 뭐하고 있었을까? 알았을까? 자기 때문에 내가 버려졌다는 걸.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들 사이에서 하나 더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피해자인 건 아닐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욕심과 계산 속에서 살아야 하는 쪽으로 선택된 아이. 버려지는 대신 지켜지는 쪽으로 골라진 사람. 욕하고 미워해야 할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너무 닮은 존재. 지은호는 손끝이 떨리는 걸 참고 침대 난간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면 나를 버린 사람도 같이 살게 되는 거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직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병실을 나와 복도 끝까지 걸어 내려온 뒤에야 지은호는 무너질 것 같은 다리를 겨우 붙잡았어요. 지혁은 아무 말 없이 옆에서 걸음을 맞춰줬고요. 보고 나니까 어때요? 더 모르겠어요. 지은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차라리 나쁜 얼굴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죽어도 이런 생각이라도 들 정도로요. 근데 그냥 아프게 생겼어요. 나랑 비슷하게. 그럼 그걸로 됐어요. 뭐가요? 이제 더는 쉬운 문제는 아니게 됐잖아요. 간 준다고 해도 안 준다고 해도 어느 쪽이든 가벼운 선택은 아니라는 거 알게 됐으니까. 지혁은 복도 벤치에 앉게 하더니 잠시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혹시요? 지은호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배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였으면? 지혁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나였으면 어땠을지 일부러 생각 안 해요. 왜요? 그건 내 삶의 답이고 지금 필요한 건 지은호 씨 인생의 답이니까요. 지혁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책임하게 들리죠? 조금이요. 지은호가 웃으면서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도요. 지혁이 말을 이었어요. 한 가지만은 확실해요. 지은호 씨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그 선택을 착한 선택이냐, 나쁜 선택이냐로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그냥
지은호 씨의 선택일 뿐이니까. 그 말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세상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할 말이었어요. 누군가는 무조건 해줘야지라고 말할 거고, 누군가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할 텐데, 그 어떤 쪽도 아닌 그냥 당신 편이라는 말. 지은호는 그 말을 가슴 깊숙이 새겨두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 문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잠 못 들게 만들었어요. 정순이는 새벽마다 식당에 나가 국물을 끓이면서 설거지통 앞에서 몰래 울었고요. 조옥래는 기도도 안 믿으면서 괜히 손을 모으고 그냥 얘 마음 다치지 않는 쪽으로만 가게 해주세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석은 로펌에 연락해 혹시나 있을 법적 문제를 미리 검토했고, 고성희는 병원 VIP 라운지에서 담당 교수에게 수십 번 넘게 혹시 다른 방법은요? 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각자 다른 자리에 서 있던 두 사람, 지은호와 고성희는 결국 다시 마주 앉게 됩니다. 이번엔 병원이 아니라 정순이 식당 뒷골목에 있는 작은 벤치였어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둘 다 피하지 않고 나왔다는 사실이었죠. 여기 처음 온 날 기억나요?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이 골목 끝에서 엄마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던 모습. 고성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을 할 수 없었겠죠. 사실 그때는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라마처럼 갑자기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지은호가 자기 자신에게도 놀랄 만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진짜로.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덧붙였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나타났죠. 근데 첫마디가 간이식 얘기 좀 하자였어요. 고성희는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죠. 오빠는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고성희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 애는 알아요. 지은호가 끊어냈어요. 그 오빠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거. 나 대신 선택된 사람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더 헷갈려요. 그럼, 그래서 제 조건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고성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 제가 만약에 간을 주기로 결정한다면요. 지은호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때는 엄마가 저한테도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뭘? 살려줘요. 나도. 고성희는 그 말이 어느 의미인지 한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손발로 와닿는 의미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리는 말이었거든요. 오빠만 살리지 말고요. 나도 살려달라고요. 지은호가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어요. 나를 버린 죄책감 하나 줄이려고 또 다른 죄를 만들지 말고요. 이식하고 나서도 그래도 내가 해줘서 이 집이 이렇게 됐다면서 내 인생까지 가져가려 하지 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진실을 밝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왜 버렸는지, 왜 다시 찾아왔는지. 바깥 사람들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엄마 입으로 말해요. 내가 이 아이를 버렸다고. 그리고 이 아이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살았다고. 숨기지 말고요. 그 요구는 사실 어떤 금전적인 조건보다 훨씬 더 가혹한 요구였어요. 재벌가 사모님으로 쌓아온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 같은 요구였거든요. 싫어? 지은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싫으면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요. 오빠랑 나랑 각자 알아서 사는 걸로. 고성희는 숨이 막혀왔어요. 돈으로, 집으로, 회사 지분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조건. 차라리 통장 장부를 몽땅 건네라는 말이 오히려 쉬웠겠죠. 내가 정말 간을 줄 생각이 있는 거야?
몰라요. 지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매일 바뀌어요. 병실에 가서 오빠 얼굴 보고 나오면 해줘야 하나 싶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왜 내가 싶고요. 그래서 조건을 건 거예요. 최소한 내가 나를 버린 사람에게 또 한 번 버려지지는 않게 해달라고. 벤치 위에서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소리, 가게 안에서 튀김 기름 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브레이크 소리까지 다 들릴 만큼 조용한 침묵이었어요. 생각할 시간 좀 줘. 마침내 고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대로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조건이거든. 그럼 그때까지 저한테 이식 얘기 꺼내지 말아주세요. 지은호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지치니까요. 안 그래도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동자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겉으로는 끝까지 품위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처음으로 핸들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저 아이가 걸어온 세월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건 자기 쪽이라는 걸. 문제는 무릎을 꿇는 순간 무너지는 전체의 삶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지은호는 잠들지 못하고 휴대폰 메모장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이식동의서라는 글자를 검색해 보다가 삭제하고 간 기증 후유증을 찾아보다가도 끄고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말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를 살리는 일과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동시에 가능할까? 답 없는 질문이었지만 그 질문을 쓰는 것만으로도 조금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때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보낸 사람은 이지혁. 이지혁. 오늘도 생각 많았죠? 괜찮아요. 내일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지혁. 선택은 천천히 해요. 다만 어느 쪽을 고르든 후회할 자유도 지은호 씨 거라는 건 잊지 말고요. 그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지은호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후회할 자유. 지금껏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 같던 단어였어요. 늘 누군가의 선택에 따라 붙들려 다니다가 이제서야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핸들을 제대로 잡게 된 것 같았죠. 그리고 바로 그 밤 어딘가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결심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밥그룹 집무실 안에서 박진석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어요. 당신 말대로 할게요.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줘요. 그래, 그게 낫지. 대신 고성이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어요. 이 일이 끝나면 나도 한번 내 방식대로 정리할 거예요. 내가 버렸던 딸이랑 내가 지켜온 아들이랑 박가 전체까지. 그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박진석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희박한 기대에만 매달렸죠. 하지만 시청자들은 알겠죠.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간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이 전쟁이 단순히 수술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결국 지은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이 집안과 이 회사 그리고 이 사람들 인생 전체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라는 걸요.